여성은 참 신비한 존재. 여자는요, 생리를 하고 난 다음에 1일부터 18일까지 점점 기분이 좋아진대요. 점점. 18일서부터 21일 사이까지는 기분이 최고래, 최고. 네. 최고인데 21일부터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해. 생리할 때 되면 완전히 그 여자가 아니야. 원래 생각했던 그 여자가 아니야. 완전히 새로운 완전히 짐승이 하나 나와갖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기분이 좋고 나쁘고 너무 분명해요. 좋을 때는 한없이 좋고 나쁠 때는 또 한없이 나쁜 경우가 있어요. PMT라고 이게 그 여자는 그 생리 전 긴장감이 있대요. 이 현상이 있어갖고 여자의 감정을 남자들이 내 마누라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게 이 주기를 몰라서 그래요. 더욱이 여자가 한 18일에서 21일 사이는 기분이 얼마나 좋으냐면은 처녀 때도 이때 만약에 파티장에 가고 술을 먹는데 남자를 보면은요 모든 남자가 다 멋있게 보인대요. 그래갖고 그냥 이때 그냥 술 먹고 호텔에 다음날 아침에 깨보면 어머머 내가 미쳤어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일이 이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렇게 부부들 보면 너무 예쁜 여자하고 이상하게 생긴 남자가 부부로 사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18일에서 21일 사이에 만난 경우에 이 경우는 내가 뭐라 그러냐면 왜 시어머니를 미워하는데요? 뭐 내가 시집을 왔더니 그냥 손자하고 그냥 고모하고 그냥 남편만 하고 나는 그냥 완전 식모 취급하고 친정에도 못 가게 하고 그러면 안 되지. 그 시어머니 며느리한테 밥 얻어먹으면서 정신 나간 시어머니네. 그러면은 그 자매가 신이 나는 거지. 신이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혼수 살림 얼마나 구박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정말 늙으면 그거 정말 다 그래. 하여튼 자매님 참 그런 집에서 힘들게 산다 그러면 막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시어머니 욕을 바가지로 해요. 그러면서 자매가 신부님 이렇게 시어머니 욕해도 되느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여긴 비밀이 지켜지는 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한 20분 정도 막 시컷 시어머니 욕하면은요, 대부분의 며느리들이 뭐라 그러냐면, 신부님 꼭 시어머니가 있어서 불편한 것만은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애도 봐주고, 반찬도 이런 거 저런 거 해줄 때는 나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예. 신부님 이번 사순절을 맞이해서 내가 우리 성가정 만들려니까 내가 시어머니한테 내가 잘할게요. 뭐 잘하면 좋죠. 반찬도 맛있게 하고 한 번 더 웃으면서 얘기할게요. 훌륭하십니다.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느냐고. 그러면 자기가 고해하고, 자기가 훈화하고, 자기가 보속하고, 자기 결심까지 다 해서 다 하기가 나가. 참 예수님. 네.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하느냐, 좋은 열매를 맺는 말씨를 뿌리느냐, 아니면은 상대방 기분 나쁘게 하는 말투를 던지느냐, 이 이야기를 3주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가장 상처 주는 말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부끼리 서로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기분 나쁠 때 있잖아요. 예. 그럴 때 이렇게 뭐 감정적으로 생각하거나 극단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느냐면 지금 종자가 다른 종자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마음이 좀 편안해요. 저 사람이 날 미워해서 그러는 게 아니다. 더욱이 여성이라는 이 성은 제가 남성이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도 같이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뭐 번개 맞은 사랑, 운명 같은 사랑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결혼할 때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결혼하고도 계속 이 주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답답한 거. 저 여자가 왜 저러나. 느닷없이 왜 신경질을 부리지? 또 느닷없이 너무너무 잘하고. 이런 주기. 본인들도 아마 그런 주기에 대한 인식이 있으실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복잡한 것 같아.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복잡해도 몰라도 됐어요. 그냥 참고 살고 그냥 견디고 살고 성당에서 십자가 생각하고 참으라고 그러면은 그냥 참고 그리고 옛날에 제가 20년 전만 해도 신부님 남편이 때려요. 남편이 바람 펴요. 그러면 저도 그랬어요. 참고 살으라고. 왜? 참고 좀만 참으면 죽으니까 그냥. 죽으니까 참고 살라고 그랬어요. 그 옛날엔 더 했죠. 그 옛날에는 뭐 100년 전, 200년 전에는 참고 살면 둘 중에 하나 아무나 빨리 죽으니까 그냥 근데 요즘은요. 한 40살 된 사람이
남편이 때려요, 바람 펴요, 빚만 만들어놔 이러면요 참고 살라고 얘기하기가 참 두려워요. 왜냐하면 참고 10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그거는 또 다른 형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는 남자라는 이 동물을, 짐승을, 종자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남편을 이해하라는 게 아니에요. 남자가 생겨먹은 게 어떻고, 또 여기 있는 우리 형제님들은 여자가 생겨먹은 게 그러면 훨씬 좀 덜 싸울 거예요. 덜 크크크 치치치 크크카 된다니까. 그런데 이제 부부끼리도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만은 여러분들 자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자녀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엄마들은 참 편안하게 교육해요. 딱 한마디만 하면 되니까 공부해. 이건 절대 교육이 아니에요. 절대 교육이 아니에요. 작년 3월 13일 날 고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가 엄마를 죽였어요. 목으로 칼을 찔러서. 그런데 얘가 전국 4천등 하는 아이였대요. 모의고사에. 전국. 근데 엄마는 전국 1등 하라고 그래요. 전국 1등. 나는 전교 1등은 들어봤어도 전국 1등은 처음 들어봤어요. 전국. 자식한테 전국 1등을 하라고 강요한 엄마는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얘는 전국 4천등이면요 서울대 들어가요. 왜냐면 1년에 서울대 4,000명 정도 뽑거든요. 4,000명 정도 뽑으면 뭐 카이스트, 경찰대 뭐 이런 데 다 빠지면은요 서울대 들어가고도 남아요. 그런데 얘는 전국 63등으로 고친 거야. 63등인지 62등인지. 내가 고등학교 때 반에서 받은 등수야 이거야. 고등학교. 그런데 엄마가 이 성적표를 받아보고 아이를 야구방망이 골프채로 8시간을 두들겨 팼다는 거예요. 엄마가 전국 1등 하라고 그랬더니 왜 전국 62등 하느냐. 근데 3월 14일이 무슨 날이냐면 학부용 진학 상담하는 날이야. 얘는 전국 62등도 8시간 두들겨 맞았는데 이거 전국 4,000등 걸리면은 나는 죽는다. 그래갖고 엄마를 미리 죽인 거예요. 얘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1차 재판 끝났어요. 3년형인가 지금 나왔어요. 나는 얘는 엄마를 죽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시험 감독관을 죽인 거예요. 시험 감독관을. 근데 우리는 자녀들한테 공부하라는,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인생에 대한 철학, 삶의 진리 이런 얘기 전혀 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공부하라. 무조건 공부하라 그래. 그러니까 애들이 왜 공부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부모가 하라고 그러니까 지겨워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지겨운 거예요. 부모가 지겹고 부모하고 말을 섞기 싫고. 여러분들 맨날 초등학교 이제 한 5학년만 되면은 남편이 맨날 술 먹고 들어와. 남편이 요즘 경기가 안 좋아갖고 400만 원을 벌어야 되는데 150만 원밖에 못 벌어. 400만 원을 벌었는데 150만 원밖에 못 벌어. 그래갖고 남편이 걱정이 돼갖고 맨날 술을 먹고 들어와요. 그러면은 엄마가 한다는 소리가 그래요. 지겨워 죽겠어. 뭐하러 나하고 결혼했어. 술하고 결혼하지. 내가 이혼을 하든가 말든가 해야지. 아빠는 맨날 술 먹고 들어오고. 초등학교 5학년만 되면은 여자의 초등학교 5학년 애들 눈치가 빨라요. 아, 우리 집이 지금 심각하구나. 엄마 아빠가 곧 이혼하면 나는 엄마하고 살아야 될까 아빠하고 살아야 될까 고민해요. 아빠가 밤 10시에 술이 취해갖고 들어왔어. 그래도 딸이라고 아빠 들어왔냐고. 아빠 오셨어요? 아빠가 한다는 소리가 우리 딸 이리 와. 아빠가 안아줄게. 걱정하지 말고 넌 들어가서 공부해. 이 아빠가 다 알아서 할게. 아니 엄마는 이혼한다는데 뭘 다 알아서 한다는 거야. 근데 엄마는 지겨워 죽겠어. 내가 이혼하든지 말든지 이런 소리 하면요. 얘는 마음 잡고 공부 못합니다. 공부하란다고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지혜로운 엄마는 어떤 엄마인 줄 알아요? 남편 술 취해갖고 들어오면은 방에다 뉘어놓고 근심 어린 얼굴로 쳐다보는 초등학교 5학년 딸아, 아빠가 맨날 술 먹고 들어오니까 걱정되지? 엄마 나 걱정돼. 아빠가 왜 저래 조금? 사실은 아빠가 요즘 경제가 좀 어렵지 않니? 너도 알다시피 지금 유럽에 그리스 사태 터졌잖아. 그리고 이란 핵무기 때문에 지금 석유값이 자꾸 올라가고 있어. 그리고 미국은 리먼 브라더스 경제 위기가 왔잖아. 이렇게 어려운 경제 위기가 와서 아빠가 한 달에 400을 벌어야 되는데 150밖에 못 벌어. 근데 너도 알다시피 우리 핸드폰 네 식구 쓰면은 20만 원이야. 그 다음에 전기세 10만 원이야. 그 다음에
아빠 차 운행하고 우리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다니는 거 30만 원이야. 우리가 라면만 먹고 살아도 60만 원이야. 네 학원비, 동생 학원비 50만 원 들어가.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아파트 부금 100만 원 들어가. 한 달에 최소한 250은 있어야 되는데 150밖에 6개월 동안 아빠가 지금 이렇게 우리 집이 마이너스야. 그래서 아빠가 저렇게 근심 걱정이 돼서 저렇게 술을 먹고 들어오니 네가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요, 얘는 방에 들어가서 고민해요. 우리 집을 위해서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될까 고민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녀들한테 이런 얘기 일체하지 않아요. 일체하지 않고 너는 들어가서 뭐 하라고 그래? 공부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초등학교 1학년만 되면은 왜 우리가 이 초막절을 지내야 되는지, 왜 우리가 과월절을 지내야 되는지,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떻게 살았고, 엄마, 아빠는 어떻게 살았고, 다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들은, 이스라엘 애들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철드는 거예요. 우리 역사, 이런 역사 안에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구나. 제가 지난 3월 달에 내가 이제 다음 겨울에 저기 12월 달에 그 강의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3월 달에 이스라엘에 초청을 받아서 갔다 왔어요. 근데 마침 내가 그 사막 체험을 했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영재 아이들이 거기 왔었어요. 천재 아이들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고등학교 3학년 18살만 되면요, 무조건 군대 가야 돼요. 3년. 남자고 여자고 다 3년. 근데 걔네들이 전부 다 의대 합격한 애, 공군사관학교 합격한 애, 다 그런 애들이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니네들은 18살만 되면은 군대를 간다는데 너희들 정말 군대 가고 싶느냐? 내가 물어봤는데 걔네 눈빛이 반짝반짝 그러면서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가고 난 기쁘게 가겠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역사, 의식, 가정의식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들은 20년 동안 역사 얘기도 안 듣고 사람 살아가는 도리 얘기도 안 듣고 무조건 뭐만 하라고 그래? 공부만 하라고 그래. 제가 얼마 전에 내 친구의 친구가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 세상 떠난 사람 여자예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딸이 있고 대학교 1학년 아들이 하나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엄마가 딸을 깨워야지 딸은 일어나서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근데 10시가 됐는데 엄마가 안 깨운 거야. 엄마가 왜 나를 안 깨웠지? 10시가 됐는데 부엌에 보니까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아들이 이제 올라왔죠. 지방대학 다니면서. 아들이 올라왔는데 아들이 장례 때 하나 울질 않더래요. 우리 친구가 가서 보니까. 그리고 그냥 슬퍼하질 않더래요. 그런데 장례하는 날 아빠한테 그러더래요. 아빠, 나 내일 MT가 있는데 나 그거 꼭 가고 싶은데 나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나 내일 MT 가게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철이 안 들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얘가 철이 왜 없을까요? 누가 이렇게 철없이 키웠을까요? 부모가 철없이 키운 거예요. 뭐 하라고 그런 거야? 공부하라고 그러는 말 외에는 한 얘기가 없는 거예요. 공부하라는 얘기. 우리 집에 이 형제가 4형제. 근데 우리 둘째 형이 머리가 나빠요. IQ가 99에. 난 126인데. 근데 우리 둘째 형이 중학교 1학년 때 어느 날 갑자기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반에서 1, 2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고등학교 가고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 하고 요즘 아주 그냥 번듯한 회사의 사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3년 전에 형한테 물어봤어요. 형은 IQ가 자기 항상 그러니까 난 99밖에 안 된다고. 형은 IQ가 99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하고 사회에서 이렇게 정말로 남들 부러워하는 자리까지 올라갔느냐고. 왜 IQ가 99밖에 안 되는데 왜 갑자기 공부를 잘하느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근데 형이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더라고. 형이 신부님,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간 수술했어요. 큰 간 수술을 했어요. 난 초등학교 4학년 때 기억나요. 아버지 병원에 가면 천도복숭아 따먹었던 거 기억나요. 그리고 아버지가 퇴원을 하고 다음날 허리를 구부리고 출근을 하시더래요. 근데 우리 형이 보니까 어머니가 그랬대요. 여보, 며칠 쉬었다가 나가라고. 그렇게 허리를 구부리고 어떻게 출근을 하느냐고. 근데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나는 내 자식 먹여 살리고 공부시키려면 오늘부터 나가야 된다고. 그걸 일주일 동안 이 99짜리 IQ가 지켜본 거예요. 일주일 동안 지켜보면서 자기가 그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저 아버지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건 공부다. 그래갖고 이 99 IQ가 코피가 터져가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 내가 봐도 그때부터 효자인데 지금까지도 효자예요. 왜? 부모의 삶에 동참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녀를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동참시키세요? 어제 내가 평창에서 강의를 했는데 할머니 한 분이 평생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했대, 자식한테. 먹여주고 재워주는 거 외에는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는요, 10마디 알아듣는데요. 기다려, 앉아, 손, 엎드려, 이 정도 알아듣는데요.
그리고 원숭이는 한 30마디 알아듣는데 자기네들끼리도. 사람은 적어도 하루 한 집에서 살면서 10,000마디는 해야 된대요. 근데 우리가 자녀들한테 무슨 얘기해? 일어나, 밥 먹어, 학교 가, 숙제, 공부해, 시험은 10마디 정도밖에 안 한 거야. 20년 동안. 어떤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 사람을 사랑하는 거, 살아가면서 사람의 도리, 우리 집안의 내력, 그런 얘기 생전 안 하는 거예요. 생전. 내가 어떤 고민을 하는지, 내가 어떤 갈등 속에서 사는지, 아빠하고 어떤 추억이 있는지 그런 거 전혀 모르는 거예요. 밥만 먹여주는 그러니까 10마디 이상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녀를 키우면서 계속 들어가서 공부해 10마디 이상 안 한 이 집은 무슨 집이냐? 개 같은 집이에요. 개 같은 집. 사람 집이 아니에요. 사람 집이 아니에요. 다정한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 둘째 아들은 정말 그때부터 지금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효자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보다 신부가 됐으면 더 잘 살았을 거예요. 둘째 형이. 근데 큰 형은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휴가를 이제 우리 생태마을 요즘은 이제 거의 못 오시는데 휴가를 오면 이제 누나, 큰아들, 둘째 아들이 돌아가면서 모시고 와요. 근데 이제 큰아들도 자기도 조그만 공장을 하는데 막 이제 바쁘니까 바쁜 와중에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오는 거 아니에요. 오다가 어머니가 아이고 얘야 묵주를 까먹었다 그러면 신경질을 부린대요.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고 지금 일주일만 손가락으로 하고 오라고 그냥 그런데요. 근데 둘째 아들은 어머니가 딱 이제 아들 둘째 아들이 태우고 평창에 오다 얘야 묵주를 까먹었다 그러면 둘째 아들은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해준 얘기예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톨게이트 앞에서도 그런데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차 돌리면 되죠 뭐. 그리고 그 차를 돌려갖고 30분 동안 집에 가서 그 묵주를 찾아서 모셔다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불편한 게 싫은 거야. 왜? 이 자식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누구의 삶에 동참한 거야? 부모의 삶에 동참한 거야.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언제부터 삶에 동참시켰어요? 부모가 속이 썩는지 아빠가 힘든지 고통스러운지 그런 건 하나도 얘기 안 하잖아요. 그리고 너는 뭐만 하면 돼? 공부만 하면 되는 거야. 저는 요즘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거칠다 그래요. 왕따, 그 다음에 학원 폭력, 성폭력, 굉장히 아주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다 집안에서 교육이 말이 안 통해서 그래. 부모가 진리를 애들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진리를. 근데 그런 얘기 생전 안 하는 거예요. 공부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공부한다고. 그러니까 자식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해도 대화를 해본 적이 있어야지 대화를 할 거 아니야. 공부하라는 말 외에는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엄마 명동에 어때? 좋았어? 좋았어. 어떻게 좋았어? 그냥 좋았어. 넌 들어가서 빨리 공부해. 자, 그렇다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대화를 잘할 수 있을까?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들어라. 우리가 이게 부족해요. 듣는 게 부족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듣는 게 부족해. 제가 평택에서 본당 신부할 때 교우가 한 5,000명 됐었어요. 본당 신부 혼자 하는데 하루에 고해성사를 200명, 300명이 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주일날 막 교우들이 1분 이상 고해를 하면 막 신경질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그냥 신부님 내가 6.25 때 시집 와갖고 그냥 독자 집에 시집을 왔는데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놈이 독자라고 내가 너무 오냐 해서 키우다 보니까 이놈을 장가를 보냈는데 이놈이 이혼을 해갖고 손자를 나한테 맡겨갖고 내가 지난주에 그 손자 찾으러 다니느냐고 주일미사를 빠졌어요. 주일미사 빠졌는데 왜 6.25 전쟁부터 시작을 해. 그래서 내가 그래요. 저 교우들한테 항상 교육할 때 죄는 간단히 죄 진 것만 얘기해라. 과정은 설명하지 말고. 그러니까 참 교우들도 죄 결론만 얘기하는 게 참 답답할 거 아니야. 고해소에서 그 답답한 속을 털어놔야 되는데 신부님은 막 200명, 300명 주름 기다리고 있고. 근데 내가 능평이라는 데 본당 신부를 딱 갔는데 교우가 500명이야. 딱 10분의 1이야. 고해소에 들어가고 성물돌 끝났는데도 들어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고해소에 딱 들어오면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갖고 신부님 저 시어머니를 미워했어요. 그럼 평택에서는 4계명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그랬는데 미워하면 안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 생각하고 시어머니한테 잘해라. 딱 간단해. 그렇게 했는데 능평에서 이 자매 나가면 이제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이 자매 나가면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왜 시어머니를 미워하는데요? 아이, 뭐 내가 시집을 왔더니 그냥 손자하고 그냥 고모하고 그냥 남편만 하고 나는 그냥 완전 식모 취급하고 친정에도 못 가게 하고, 그러면 안 되지. 그 시어머니 며느리한테 밥 얻어먹으면서 정신 나간 시어머니네? 그러면은 그 자매가 신이 나는 거지. 신이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혼수 살림 얼마나 구박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정말 늙으면 그거 정말 다 그래. 하여튼 자매님 참 그런 집에서 힘들게 산다. 그러면 막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시어머니 욕을 바가지로 해요. 그러면서 자매가 신부님 이렇게 시어머니 욕해도 되느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여긴 비밀이 지켜지는 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한 20분 정도 막 시컷 시어머니 욕하면은요, 대부분의 며느리들이 뭐라 그러냐면, 신부님 꼭 시어머니가 있어서 불편한 것만은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애도 봐주고 반찬도 이런 거 저런 거 해줄 때는 나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예. 신부님 이번 사순절을 맞이해서 내가 우리 성가정 만들려니까 내가 시어머니한테 내가 잘할게요. 뭐 잘하면 좋죠. 그럼 반찬도 맛있게 하고 한 번 더 웃으면서 얘기할게요. 훌륭하십니다.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느냐고. 그러면 자기가 고해하고, 자기가 훈화하고, 자기가 보속하고, 자기 결심까지 다 하기가 나가. 말은요, 들어주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뭐 좀 상담할 때 지적질 할 필요 하나 없어요. 나이 50, 60 넘어갖고, 너 그러니까 네가 그 꼴로 사는 거야. 그러면 자기 속 얘기하는 사람이 너 그러니까 그 꼴로 사는 거야. 그럴 때 맞아. 내가 그래서 내가 이 꼴로 사나 보다. 그럴 것 같아요. 기분 나빠할 것 같아요. 당연히 기분 나빠하죠. 당연히. 우리 집에 많은 그 중고등학교 학교 다니기 싫어하는 애들을 데리고 와요. 요즘 내가 바빠서 거의 상담을 못 하는데 데리고 오면은 얘가 학교를 안 간다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애가 학교를 관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많은 경우 상담을 하면은 거의 90%는 그랬던 것 같아요. 너 학교 많이 다니기 싫으니? 네, 다니기 싫어. 그럼 관둬. 뭐 다니기 힘들고. 신부님한테 다니라고 설득하러 데리고 왔는데 신부님이 뭐라 그래? 나는 이제 그렇게 마음 먹고 애가 오는 거예요. 저 엄마가 날 저기까지 데려간 거는 나를 학교를 다시 다니게 설득을 시키려고 저 신부를 만나게 해주는구나. 근데 내가 관둬. 뭐하러 다녀? 내가 엄마한테 자세히 얘기해 줄 테니까 너 관둬. 근데 왜 다니기 싫은데 이거 이유가 뭐야? 그럼 공부도 따라가기 힘들어. 그래, 맞아. 한번 따라지면 그거 못 따라가. 너 있잖아. 너는 머리로 살 놈이 아니라 내가 보기엔 몸으로 살 놈이다, 너. 너 우리 생태마을에 와갖고 농사나 져라. 그러면 이제 자기 친구 얘기, 부모한테 섭섭한 얘기 다 해요. 그럼 얼마나 힘들었겠니? 그거 다니기, 너 수업 시간에 조는 이유가 있지. 이해를 해야지 알아서 볼 거 아니야. 이해도 안 되는데 눈 뜨고 쳐다보고 있는 거 쉽지 않지. 신부님 그거 어떻게 알았냐. 다 내가 옛날에 해봐서 알아. 한 1시간 동안 얘 동감 해주고 고개만 끄덕여주면요. 얘네들이 거의 끝날 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신부님 막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중학교는 졸업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야. 중학교 졸업할 필요 없어. 나중에 네가 철 들으면 졸업해도 돼. 자퇴 그냥 하는 걸로 하자. 아니에요, 신부님. 중학교 졸업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 그러면 가서 한번 다녀봐. 다니다 힘들면은 꼭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꼭 엄마한테 얘기해 줄게.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졸업한 애들 많아요. 아직도 연락하는 애들이 많아요. 신부님 감사하다고. 그러면 내가 아이하고 면담할 때 엄마들이 나한테 이렇게 신부님 무슨 얘기 했느냐는 거예요. 무슨 얘기? 난 한 얘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여 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녀들한테 대화할 때 뭐를 얘기해요? 조금만 고생하면 너 괜찮을 텐데 왜 그 고생을 안 하느냐? 너 2년, 3년만 지나면 대학 들어가면 너 마음대로 할 텐데 너 공부해. 걘 지금 지옥 같은데. 그러니까 강요하는 거야. 대화가 아니야. 대화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인도에는요. 대화를 하면은요, 이호덕 선생님이라고 글 우리말 쓰기 아주 돌아가셨는데 책 잘 쓰는 분 계셔요. 그분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인도에 여행을 하는데 사람들이 대화를 하면서 그러더래요. 아차 그러더래요. 아차. 얘네들이 우리나라처럼 뭐 물건 까먹어 아차 그러나 그랬대요. 근데 학교 수업에 갔는데 애들이 선생님을 보고 아차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네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으니까 네 말이 맞다라는 뜻으로 내가 아차 해주는 거. 네 말이 사람이 지금도 고개를 끄덕이는 분데 그게 참 중요해요. 고개를 끄덕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교우들이 상담하거나 우리 신부들이 가끔 상담 올 때도 있어요. 특히 신부들이 상담 올 때는 내가 거의 말 안 해요. 자기네들 다 하니까 고개만 끄덕여 주는 거예요. 고개만.
그럼 뭐 관두겠다 뭐 이런 신부들도 그냥 계속 고개만 끄덕여주는 거예요. 한 3시간, 4시간 계속. 그러면 3시간, 4시간 정도 이제 가겠다고 일어나잖아요? 그럼 내가 못 일어나요. 너무 흔들어갖고 어지러워서. 그런데 놀랍게도 답을 찾아가는 신부들이 많아요. 답을 찾아가서 사제로 잘 살아요. 내가 여러분들 나이 30, 40 넘어서 답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에 답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저 사람한테 내 얘기를 하는 건 이 답답한 속을 좀 알아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화의 기본은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 마음에 공감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대화 다 잘하고 싶다. 이기려 하지 마라. 우리가 이 대화에 이게 뭐예요? 이 쥐래. 이기려고. 말하면 내가 꼭 저 사람을 설득해서 이기려고 그래. 근데 여러분들 설득이 돼요? 안 돼요. 내 남편도 설득이 안 되는데. 그렇죠? 내 자식도 설득이 안 되는데 남이 설득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종교 얘기, 정치 얘기, 이데올로기 얘기 이런 얘기는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냥 꼭 내가 어디 강의 가면 제일 당황스러운 게 그거야. 신부님 이번에 대통령 어떻게 될까? 신부님 박근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이거 미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전라도 사람인지 경상도 사람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페미니스트든지 아니면 남성 우월주의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 얘기를 끊을 때 싸움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설득이 안 돼요. 사람은요, 안 변합니다. 웬만하면 안 변해요. 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기 계시면 여러분도 변할 것 같아요? 변하기 쉽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 딱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딱 걸렸어요. 왜? 하느님이 가만히 보니까 종살이 하던 습관을 못 버리는 거야. 계속 불평하고 자기 스스로 뭘 해나가야 되는데 하느님이 고민을 하다가 얘네들은 안 바뀌겠다. 400년 동안 이 몸에 배갖고 그래서 이제 이집트는 떠나왔으니까 어떻게 40년 동안 보름이면 가요. 그 이집트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보름이면 가는 거리인데 40년을 떠돌아다니면서 그 노예살이에 몸에 뱉던 사람을 다 죽여요.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만 다 들어가요. 다시 태어난 사람만. 그렇게 안 변하는 게 그러니까 40년 동안 단련 기간을 주는 거예요. 또 예수님도 부활해갖고 왔는데 사람들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한 사람 없어요. 12 제자만 변하고 그런 거지. 사람은 안 변해. 근데 여러분들이 너 이렇게 살아 그런다고 살아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대화할 때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싸워서 이기려 하지도 말고. 제가 이렇게 평화방송에 이제 요즘 방송이 계속 나가잖아요. 한 번만 내보냈으면 좋았을 걸. 뭘 그렇게 계속 내보내. 아주 괴로워 죽겠어요 저는. 방송에 똑같은 강의 내용 계속 그래서 이거 녹화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 너무 내보내지 말고 새 거 내보내라고 내가 지금 녹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PD님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시청률이 1위라는 거예요.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평화방송 다시 보기에도 보면은 댓글이 고맙다 막 쫙 올라와 있어요. 자긴 종교가 다른데도 내 걸 본대요. 그런 분들도 많아. 그런데 딱 한 사람이 천주교 성직자 맞음 이렇게 썼어요. 성직자 맞음 이렇게 썼어. 기분 굉장히 나쁘게. 왜? 내가 행복농 강의하면서 평화방송 다시 보기라면 1,000원을 내야 돼요. 1,000원을 받으면서 내가 행복농 강의하니까 너 가증스럽다 이거야. 너 성직자 맞냐 이거야. 천주교 신부 맞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진짜 행복농 강의 제대로 하려면 받지 말아라 이거예요. 근데 나는 안 받아요. 평화방송이 받는 거지 나는 안 받아요. 나 거기서 받아갖고 평화방송에 나 돈 한 푼도 안 줘요. 그리고 300K로 보면 무료로 볼 수 있어요 또. 그 사람은 내가 싫은 거야. 내가 그냥 본질적으로 싫은 거야 내가. 그러니까 성직자 맞음하고 쓴 거야. 근데 그 밑에 댓글을 써서 내 팬들이 막 신부님 돈 안 받는다. 평화방송도 해명을 했어요. 신부님 한 푼도 돈 안 간다. 그래도 아무 소리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가 싫은 거예요. 그 싫으니까 성직자 맞느냐고 한 거야. 자, 내가 그걸 읽어보고 막 화가 났어. 100명이 다 칭찬하는데 한 명이 나 욕하면 신경질 나잖아요. 그래갖고 내가 밑에 댓글에다가 너 나하고 한 번 만나서 싸우자. 나 돈 안 받는다. 나한테 사과해라.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무시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잘 아는 사람들이.
아니 무시해야 되는 걸 그렇게 잘 아는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한테 그렇게 싸워서 이기려고 그래요. 우린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무시해야 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요, 저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날 좋아할 거라는 생각은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 강의를 듣는데 내 강의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자유예요. 얼마든지 싫어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들 무시하는 것도 내 자유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머리 드밀고 싸우고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 뭐하러 그래? 나 사랑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그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마음을 뺏겨야 될 것 같아요? 염장 지르는 사람한테 마음 뺏겨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누구한테 마음 뺏겨야 돼? 사랑하는 사람한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생각해서 내 볼이 누군가, 그 사람한테 내가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고 열정을 빼앗긴다면 여러분들은 타자 자격 없고 인생 살 자격 없는 거예요. 그건 걸러내야 돼요. 이기려 하지 마세요. 골라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으려고 그럴 때 그때 미치는 거예요. 네. 날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 다 사랑해요? 아니요.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남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하나도 없죠. 네. 그냥 내 맛있는 거 집 잡혀서 사 먹으러 다니면 돼. 자, 세 번째, 대화를 잘하려면 지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기려 하지도 말지만 지는 법을 배워야 돼.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걸 대한민국이 못해요. 아니 내가 맨날 이겨야만 돼? 1등만 해야 돼? 2등 할 수도 있고 꼴등 할 수도 있고, 내가 달리기 하면 달리기 잘하고 노래하면 노래 잘하고 그림은 그림 잘해, 다 잘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애들한테 지는 법을 알려주면요 애들이 잘 살아요. 근데 너 꼭 1등 해야 돼, 너 남들하고 해서 해야 돼, 얘네들 나중에 부러지게 돼 있어요. 지는 법을 가르쳐. 제가 이제 호주에 이제 강의 갔다가 우리 생태마을에 여름에 환경 교육을 해요. 아이들이 한 300명 정도 왔어요. 주일미사 이제 딱 토요일 날 들어와서 주일미사를 딱 하는데 300명이 앉아서 미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미사를 하는데 우리 생태마을은 여름에 더우니까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직접 만들어서 판매를 해요. 애들.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아이스크림 사 먹는 재미로 그냥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300명이 주일날인데도 불구하고 아이스크림 사 먹느냐고 돈을 다 써버린 거야. 주일날 미사를 하는데 헌금을 하는데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300명이 전부 다 헌금 봉투를 다 패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주교구 구곡성당 아이들이랑 대구교구 무슨 산지성당, 성지성당인가 두 성당 50명만 헌금을 다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헌금을 남겨둔 거죠. 남겨두고 헌금을 계속 하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앉아서 보는데 걔네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을 안 먹고 헌금을 하니 얼마나 예뻐요. 하느님 생각을 가만히 해봐서 하느님이 쟤네들이 얼마나 예쁠까, 감사하다고 헌금을 바치니. 그래서 내가 이제 공지사항 때 너희들은 아이스크림도 안 사 먹고 이렇게 헌금을 하니 너무 기특하다. 너희들 신부님이 아이스크림 교환권 2,000원이거든요. 이거 하나씩 다 선물로 줄게. 다 선물로 줬어요. 선물로 줬는데 250명이 뭐라 그러냐면 이러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못 받는다 이거야. 얘네들은 헌금을 해갖고 내가 선물로 주고 싶었는데 250명은 싫은 거예요. 근데 제가요 신부 생활 20년 하면서 뭐 성당에서 뭐 프로그램 할 때 상 줄 때요 박수 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전부 애들이 다 그래요. 내가 1등 아니면 다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는 법을 안 가르치는 거죠. 축하해 줄 일 아니에요? 쟤네들 헌금 내갖고 저렇게 좋은 선물을 받는구나. 박수 쳐줄 일 아니에요? 그래갖고 내가 열받아갖고 생명을 살리는 말씀, 내 CD죠. 15,000원짜리. 이번 확 뛰었어. 15,000원짜리. 이거 니네들 엄마한테 다 갖다 줘, 엄마 아빠한테. 뭐라고 갖다 주냐면 내가 헌금 냈더니 신부님이 선물 줘서 엄마 아빠한테 갖다 주라 그래요. 이 집은 뭐가 되는 집이야, 이 집들은. 그랬는데 못 받는 애들이 더 크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어. 니네들은 하느님한테 바치는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받으려고 그래? 얘네들은 먹고 싶은 거 안 사 먹고 바친 거야.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우리나라 지금 분위기가 그래요. 난 요즘 이 선거철 보면서 정말 가슴 아파. 머리 꼭대기부터 지는 법을 못 봐요. 자기가 떨어지면 무슨 욕을 해서라도 핥혀내야 돼. 받아들이질 못해. 그러니까 머리 꼭대기부터 밑에까지 지는 법을 안 가르치니까 우리 사회가 무슨 뭐 타협이 없어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야. 한 발 양보하는 게 없어. 그래서 대화가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지는 법을 안 가르치니까.
네 번째,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면 바보 되기 쉽다. 이게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그래요.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는 경우 너무 많아요. 그렇죠? 내가 막 신부됐을 때 우리 자매들이 신부님, 나는 남편이 때리고 바람피고 술 먹고 저 빚지고 너무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왜냐면 얼마나 불쌍해. 여자가 시집으로 왔는데 남편이 때리고 바람피고 빚지고 기쁨이 하나도 없잖아요. 막 그것도 여자가 이쁜 여자가 울면 더 이쁘잖아 또 막. 그래갖고 아유 정말 이렇게 불쌍한 자매 어떻게 하면 좋은가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이 어떻게 도와주면 좋은가. 근데 한 10년째 됐는데 어떤 자매 하나가 성당 활동을 열심히 하는 자매 하나가 남편도 내가 보기엔 굉장히 젠틀한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해가 어스름하게 지는데 성당 마당에서 울면서 신부님 나는 겉보기에는 멀쩡해도 속으로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 때문에 속이 썩는다고. 이 자매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반짝반짝 웃으면서 교회 봉사를 했구나. 마음이 찬하더라고. 그래서 이 자매를 한번 꼭 끌어안아줘야 되나 어떻게 되나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남편이 퇴근을 하고 성체조부에서 성당에 오는 거예요. 멀리서 남편이 보이는데 막 울다가 남편 욕하고 시댁 욕하다가 이 자매가 눈물을 싹 훔치더니 그 우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반짝 웃으면서 자기야 웬일이야 그래서 막 뛰어가더라고요. 내가 그날 이후부터 여자의 눈물은 한쪽 눈물만 믿어요. 아직 누구 얘기 안 들어봤어? 남편 얘기 안 들어본 거예요. 남편 얘기. 그리고 내가 이제 신부된 지 20년 되는데 내가 요즘 깨달은 게 있어요. 부부 문제는 껴드는 게 아니야. 부부 문제 누구만 알아? 부부만 아는 거예요. 부부만 해결해 준다고 껴들 일이 아니더라고요. 부부만 아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 정말 신부님 수녀님 비밀 들었어. 내가 지금 입이 근질근질해. 내가 꼭 얘기하고 싶어. 얘기하세요. 하는데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면 걔한테 얘기하세요. 걔한테 얘기하세요. 걔는 말을 옮깁니까? 안 옮깁니까? 안 옮겨요. 사람은 옮겨요. 그래갖고 그 공동체를 깨트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 공동체를 깨트리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는 거.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머리가 더 복잡해. 너무나 이상한 소리를 많이 들어갖고. 제가 미국에 강의를 갔는데 자매들이 그러는 거야. 어떤 유명한 신부님이 은퇴하고 장가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분이 장가 갈 분이 아닌데 내가 그래. 근데 또 갔는데 또 이번엔 또 다른 대학 유명한 교수 신부님이 은퇴해갖고 장가를 갔다는 거예요. 둘 다 장가를 갔다는 거예요. 여자를 알기를 돌같이 보던 분들인데. 그래서 나는 속으로 아니 그분들이 은퇴할 분 장가 갈 분들이 아닌데. 그래갖고 내가 이번에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동창 신부들 모여갖고 야 나 미국에 가고 이런 얘기를 들었다. 그랬더니 한 동창 신부가 그런 얘기를 무슨 소리야. 지난주에 나하고 같이 미사 봉헌하고 신부님이 성서 강의했는데. 그러니까 멀쩡하게 성서 강의하는 신부님이 미국에서는 지금 관도 가고 장가가 있어 지금.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하면서 이 잘못된 소문에 우리 영혼이 망가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면 뭐가 되기 쉽다? 바보 되기 쉽다. 다섯 번째, 끝을 좋게 맺어라. 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끝을 좋게 맺어라. 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요 사이 나쁠 때가 있어요. 친한 친구인데 결국은 재산 문제 때문에 법원까지 가갖고 법원에서 재산 주고받고 이게 끝났어. 헤어질 때 뭐라고 헤어져요? 야 우리가 그래도 30년 동안 친구인데 이렇게 좋지 않은 일로 법원까지 왔는데 이렇게 결정이 났으니 너 다음에 어딜 가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다음에 볼 때 우리 웃으면서 만나자. 이렇게 헤어져야 돼요. 아무리 속이 뒤집어져도. 근데 우린 뭐라고 헤어져요? 너 밤길 조심해. 내가 언젠가 너 가만히 안 놔둘 거야. 이거는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맨날 술 먹고 막 바람 피다가 죽었어. 50살에. 그 집 애 때리고 부인 때리던 사람이 죽었어. 그래서 이제 초상집에 가서 위로해 준다고 그렇게 술 먹고 바람 피고 애들 때리더니 잘 죽었다. 니네들 고생 끝났다. 니네들끼리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한다고 그 자식이 행복해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자기 아버지인데.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래도 네 아버지가 이 시대의 풍류를 알던 사람인데.
너무 안타깝다.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마음이 아프다. 아버지 좋은 데 가시게 이제 정말 저 세상에서는 정말 아무 거침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주고 축복해주자. 그럼 너희들은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다르고 어달아요. 아다르고 어달라요. 나는 정말로 2000년 동안 말 진짜 못하는 놈 한 놈 알고 있어요. 이놈이 어떤 놈이냐면 십자가 왼편에 매달린 이 왼편의 강도, 진짜 말 못하는 놈이에요. 이놈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자기도 괴롭고 아프기 힘들겠지.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가운데 구세주라는 분한테 뭐라 그래? 네가 무슨 구세주냐? 네가 진짜 구세주면 너도 살리고 나도 살려봐라. 너 구세주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가고 아파 죽겠는데 이놈이 이상한 소리 하니까 대꾸를 해요 안 해요? 대꾸를 안 해요. 근데 난 2000년 역사상 진짜 말 잘하는 사람 한 사람 알고 있어요. 이게 누구야? 오른편에 있는 강도예요.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뭐라 그래? 야 이놈아, 너하고 나하고는 죽어도 싸. 근데 이분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 전부 다 함께하고 병 고쳐주고 함께했던 분인데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 그런 말을 해? 그래 한마디 더 해. 주 예수님 마지막 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왼편에 있는 놈한테는 대꾸도 안 하던 예수님이 가상칠언이라고 십자가에서 7가지 중요한 말을 해요. 다 이루었다. 엘리엘리네마 사박타니, 이 몸이 당신의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뭐 목마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이 오른편의 강도한테 너야말로 오늘 나와 함께 진정으로 낙원에 들 것이다. 막판에 말 한 번 잘한 바람에 천당 입장 1호 고객.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이요, 이 말이요 복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화를 불러일으키기도 해. 구원까지 결정될 수 있는 게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기가 막힌 말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제가 성서 한 구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꾸짖지 마라. 먼저 생각해보고 나서 질책하여라. 듣기 전에 대답하지 말고 남이 말하는 도중에 끼어들지 마라. 너와 상관없는 일로 다투지 말고 죄인들이 시비를 가릴 때 자리를 함께하지 마라. 허를 절제하는 이는 갈등 없이 살고 뜬 소문을 싫어하는 이는 잘못을 덜 저지르리라. 절대 말을 옮기지 마라. 아무것도 잃는 것이 없으리라. 말을 안 옮기면 잃는 것이 없어. 말을 너무 옮기고 싶어. 누구한테 얘기해? 개한테 얘기하세요. 개한테. 어떤 말을 들었으면 죽을 때까지 묻어두어라. 이게 집회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저 사람 판사인데 이 둘째 부인은 아들이래. 내가 알고 있어. 근데 그걸 얘기를 해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 묻어둬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 묻어둬야 돼요. 어리석은 자는 들은 말 때문에 아이 낳는 여자처럼 진통을 겪으리라. 온갖 소문을 듣고 그냥 진통을 겪는 거야. 어리석은 자의 뱃속에 든 말은 사람의 넓적다리에 밝힌 화살과 같다. 중상하는 자와 한 입으로 두말하는 자를 저주하여라. 그들은 평화로이 사는 많은 사람들을 멸망시켰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라는 거는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난 과연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하는 사람이냐, 좋은 열매를 맺는 말 씨를 뿌리는 사람이냐, 입만 열면 공동체를 파괴하고 상대방 가슴에 멍을 들게 하는 말투를 던지는 사람이냐, 이거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되고 좋은 열매를 맺는 말 씨를 뿌리는 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성공했다고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자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을 하면 자연스럽게 자랑하고 싶어질 거라고 생각하죠. 좋은 차를 사고 비싼 시계를 차고 SNS에 멋진 사진을 올리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남들이 나를 더 인정해 줄 거라고 믿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유명하다고 해서 굳이 그걸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고 모르는 사람들은 알 필요가 없죠. 그런데도 굳이나 성공했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성공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SNS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봅니다.
해외여행을 가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멋진 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런 걸 보여주는 사람들은 언제나 뭔가를 팔고 있습니다. 강의를 팔든 자기 브랜드를 홍보하든 아니면 단순히 자기 자존감을 유지하려고 하든 간에 결국 목적이 있는 거죠. 진짜 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자기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랑해서 얻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괜히 잘난 척했다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거나 시기와 질투를 받거나 쓸데없는 오해를 사는 게 더 피곤합니다. 이건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 실력을 굳이 떠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기 분야에서 최고라면 사람들이 먼저 알아서 찾아옵니다. 반대로 실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포장하려고 애씁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있죠.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실이 있는 사람들은 굳이 시끄럽게 굴지 않습니다. 반대로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떠들고 다닙니다. 이걸 좀 더 현실적인 예로 들어볼까요? 동창회에 나가면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별거 아니었는데 갑자기 잘 됐다고 나타나서 자기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자랑하는 사람. 처음에는 다들 와 대단하다 하고 들어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대부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 사람 뭐 저렇게까지 티를 내? 결국 그런 사람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조용합니다. 굳이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설명하지 않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주변에서 먼저 알아보고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 굳이 남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가까운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굳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하고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행동은 결국 나에게 득이 되지 않습니다. 성공이라는 건 원래 조용한 겁니다. 내가 잘 되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행동과 태도에서 묻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보여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오히려 그게 더 진짜 성공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혼자 살아갈 수 없고 결국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도 얻고 때로는 상처도 받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인간관계가 필요해서 맺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그래야 한다고 배워서 어쩔 수 없이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어릴 땐 친구 많으면 좋다고 하죠. 사회생활에서도 인맥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변을 보면요. 인간관계가 넓은 사람일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아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이번엔 또 무슨 부탁일까 싶고 단체 채팅방에서 메시지가 올 때마다 이걸 또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 고민하죠. 관계가 많아질수록 책임과 피로도 함께 늘어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줄이면 외롭지 않겠냐고 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 속에 있을 때입니다. 같이 밥을 먹고 얘기를 나누는데도 뭔가 허전하고 대화가 컥 돌고 속마음을 나누지도 못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더 외롭다고 느끼죠. 그렇다고 당장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릴 순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할 관계와 그냥 관성적으로 유지하는 관계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번 나한테 부탁만 하고 정작 내가 어려울 땐 연락 한 번 없는 사람. 내가 실수하면 뒷담화를 하면서 내 앞에서는 웃는 사람. 이런 관계를 굳이 계속 이어갈 이유가 있을까요? 가끔은 이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우연히 어떤 사람과 친해졌는데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많은 걸 털어놓는 사람들 있죠. 자기 속사정부터 가족 문제, 직장 고민까지 쏟아내는 사람들. 이런 경우 두 가지의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는 그냥 감정적으로 의존할 사람이 필요해서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떠보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든 이런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사실 친밀함이라는 건 시간이 필요한 법이에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야 하는데 초반부터 급격하게 가까워진 관계는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사소한 일로 틀어지고 결국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억지로 맺지 말고 굳이 유지하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편한 관계라면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서서히 멀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는데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정말 소중한 관계에 집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인간관계를 줄이면 나중에 나 혼자 남는 거 아니냐 걱정하기도 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인간관계를 줄인다고 해서 완전히 혼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남아있는 관계들이 더 단단해지고 가치 있게 느껴질 겁니다. 예전엔 인맥이 자산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꼭 그렇지도 않죠.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가 많으면 그게 짐이 될 수도 있어요. 적당한 거리, 적당한 선. 이걸 잘 지키는 게 결국엔 가장 편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아닐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정말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내가 억지로 맞춰주고 있는 관계는 없는지. 관계를 줄이면요, 외로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자유로워진 만큼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관계 너무 많은 걸 신경 쓰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번쯤 정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돈이 많으면 좋으니까?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사실 돈을 원하는 진짜 이유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겠죠. 그런데 문제는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반드시 삶이 나아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많이 벌수록 더 많이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끔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예전에는 돈이 지금보다 훨씬 적었는데 이상하게 그때가 더 여유로웠던 것 같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유인데 돈을 벌면 벌수록 그 자유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을 사면서 점점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지고 결국엔 돈을 벌기 위해 또다시 일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필요해서 뭔가를 사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필요해서라기보다는 남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없어 보이기 싫으니까, 혹은 그냥 기분 전환을 위해서 소비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그런 소비를 할 때마다 스스로 이렇게 합리화를 하죠. 이 정도는 나를 위한 투자야.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소비가 진짜 나를 위한 소비인지 아니면 그냥 사회가 만든 기준에 끌려가고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스마트폰 하나면 충분했는데 이제는 스마트워치도 있어야 하고 무선 이어폰도 필요하고 태블릿도 있어야 할 것 같고 하나를 사면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해지는 시기예요. 사실 이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광고도 그렇고 SNS도 그렇고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걸 사야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걸 사고 나면 어때요? 처음 며칠은 좋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걸 사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물건이 우리를 오래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않거든요. 특히 요즘은 SNS가 이런 소비 심리를 더 부추기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친구들끼리 만나서 나 새로 샀어 하고 자랑하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SNS에 올리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도 다 뭔가를 사서 올리고 나도 따라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도 사실은 나와 똑같은 기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남을 부러워하는 만큼 나도 누군가에게 부러움을 사려고 애쓰고 있는 거죠. 결국 끝없는 비교와 소비 속에서 진짜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만약 내가 지금부터 딱 1년 동안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는다면 내 삶이 어떻게 변할까? 아마 처음에는 답답할 수도 있어요. 사고 싶었던 걸 참아야 하니까. 그런데 그걸 몇 번 참고 나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굳이 이걸 안 사도 괜찮네? 그렇게 불필요한 소비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돈이 쌓이겠죠. 그런데 돈이 쌓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돈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비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물론 이걸 실천하는 게 쉽지는 않겠죠. 우리 주변에는 소비를 부추기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이런 건 해볼 수 있습니다. 뭔가를 사고 싶을 때 한 번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걸까? 아니면 그냥 순간적인 욕심일까? 만약 그 질문을 던졌을 때 5초 안에 당연히 필요하지.
라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 그건 없어도 되는 물건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 필요한 건 고민할 필요도 없이 바로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남들이 만든 기준에 맞추기 위해 내 시간을 팔고 있는 걸까? 소비를 줄인다는 건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게 아닙니다. 그건 결국 내 삶의 선택권을 되찾는 일이거든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무것도 사지 않는 게 최고의 선택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요즘 SNS 없이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고 출근길에도 SNS를 보고 잠들기 전까지도 계속 들여다봅니다. 그러면서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나도 모르게 비교하게 되고 때로는 초조해지기도 하죠. SNS에 올라오는 사진들 한번 보세요. 맛집에서 멋진 음식을 먹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성공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서 저런 사진을 올리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행복해 보이고 싶은 걸까요? 실제로 SNS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사진이 뭔지 아세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순간들입니다.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는 모습이나 출근길에 지친 얼굴, 어제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사진 같은 건 잘 안 올리죠. 대신 멋진 레스토랑, 명품 가방, 고급 호텔 같은 것들이 올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SNS는 보여주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SNS에서 보는 건 그 사람의 삶 전체가 아니라 편집된 일부 장면이라는 겁니다. SNS는 마치 한 편의 다큐멘터리나 영화처럼 잘 꾸며진 장면들만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아,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행복하구나 하고 착각하죠. 예를 들어 SNS에서 한 친구가 해외여행을 가서 아름다운 풍경을 찍어 올렸다고 해볼게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정작 그 친구는 사진을 찍고 나서도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수도 있고 여행 비용을 감당하느라 카드가 걱정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남들과 비교하는 습관이 쌓이면 결국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원래는 그냥 조용히 살아도 괜찮았는데 SNS를 보고 나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뭔가를 더 해야 할 것 같고 괜히 불안해지죠. SNS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비교 심리를 자극합니다. 남들이 가진 걸 나도 갖고 싶게 만들고 남들이 하는 걸 나도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만들죠. 그러다 보니 필요하지도 않은 걸 사게 되고 무리해서라도 화려한 곳에 가게 되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정답은 간단합니다. SNS에서 보이는 것들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남과 비교하는 걸 멈추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비싼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행복한 건 아닙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만 밤마다 사업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사람도 많아요. 반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만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도 있죠. 결국 행복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SNS를 덜 보면 덜 불행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하루 종일 남의 삶을 보면서 비교하는 시간을 줄이면 내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겁니다. SNS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는 태도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고 있어요. 남들은 남들대로 사는 거고 나는 나대로 살면 됩니다. SNS에서 남들의 화려한 모습을 볼 때마다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건 그 사람이 보여주고 싶은 삶일 뿐이다. 그러면 조금은 편해질 겁니다. 사람들은 다들 자기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가만 보면 정말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남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맞춰서 살고 있어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차, 좋은 집. 다들 이런 걸 목표로 삼지만 정작 내가 원하는 삶이 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어릴 때부터 교육받아온 방식과도 관련이 있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틀 안에서 자라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하고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하고 결혼도 적당한 때에 해야 하고 마치 인생이 정해진 수순이라도 있는 것처럼요. 그러다 보니 나 스스로 정말 원하는 걸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남들이 정해놓은 목표를 따라가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남의 기준에 맞춰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인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오죠. 어릴 땐 성적이 목표였고, 사회에 나와서는 연봉이 목표였고, 결혼하고 나서는 아이 교육이 목표였는데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허무한 거예요. 계속 뭔가를 이루긴 했는데 정작 나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죠. 오랫동안 남의 기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막상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하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남이 정한 기준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필요한 건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비싼 차를 사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정말 내 필요 때문인지 아니면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인지 한번 따져봐야 해요. 만약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면 그건 내 기준이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 놓은 기준일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남들의 평가를 받죠. 그 나이에 그런 걸 시작한다고? 지금 그게 가능하겠어? 이런 말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에 신경 쓰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돼요. 중요한 건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물론 남의 조언을 들을 수도 있고 참고할 수도 있죠. 하지만 최종 결정은 항상 내 몫이어야 합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는 거. 그렇게 해야 내 삶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내가 한 선택에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선택하고 나서도 후회하죠. 괜히 이걸 했나? 이 선택이 잘못된 건 아닐까?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후회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한 선택이라면 그 선택이 틀렸다고 해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이렇게 말하면 그럼 실수하면 어떡하죠? 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실수를 두려워하는 이유도 결국 남의 시선 때문이에요. 내가 실패하면 남들이 날 어떻게 볼까? 이런 걱정이 더 크죠. 그런데 남들은 생각보다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남들은 자기 삶을 사느라 바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걸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내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책임지면서 남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길을 찾는 것. 그게 진짜로 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틀 속에 갇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진짜 내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만약 아니라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보면 어떨까요?